최근 기량이 절정에 오른 손흥민이 유럽 5대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에 올랐습니다. 영국 통계 전문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지난달 유럽 5대 리그 스페인, 잉글랜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소속 선수들의 활약상을 바탕으로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4개 포지션 최고의 플레이어를 선정했습니다.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공격수가 아닌 측면 미드필더, 윙어로 분류해 평점 8.37점을 부과했는데요. 이는 5대 리그 미드필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이 책정한 평점 가운데 손흥민의 점수를 넘긴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9.7점, 토트넘의 해리케인 9.02점, 파리 생제르맹의 킬리안 음바페 8.96점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온라인 축구 매체 90min 스페인판은 손흥민을 두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플레이어 중 한 명이라며 올해 손흥민은 북런던을 대표하는 사냥꾼이다. 현 시점 가장 완벽한 공격수 가운데 한 명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손흥민은 다재다능하다. 90분 내내 활발히 움직이고 끊임없이 골망을 출렁인다. 특히나 이번 시즌은 놀라운 페이스다. 팀 득점의 44.4%를 책임진 골게터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인들은 손흥민이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라며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손흥민 골, 손흥민 중국인 맞지 않냐? 손흥민은 확실히 중국인의 후손임. 얼굴은 전형적인 한국인인데 플레이의 스케일은 조금 더 아시아인 같지가 않다. 이름부터가 중국인이다. 손흥민의 조상은 오래전 과거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간 중국 본토인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손흥민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폄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인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시나닷컴에는 손흥민의 최근 활약을 칭찬하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 댓글에는 한 중국 축구팬이 손흥민의 가계도를 분석하니 그가 순수 중국인이었다는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아무 근거도 없이 작성된 해당 댓글은 추천수를 가장 많이 받으며 베스트 댓글이 되는 황당한 상황을 자아냈습니다. 이들의 왜곡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잘 나가다 보니 이런 한국을 두고 일본과 중국의 날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K-팝 열풍의 뿌리가 일본 문화라고 주장하는 일본 아이돌 그룹 멤버의 발언이 전해져 국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멤버 마츠모토 준은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자니스를 설립한 자니 키타자와는 60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보이그룹을 만들었고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끌어올렸다. 일본 연예계뿐 아니라 아시아 대중문화 전반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지금 유행하는 아시아 팝은 모두 자니스가 1960년대부터 했던 기초적인 것들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로 꼽히고 있는 K-팝의 인기에 대해 어떠한 나쁜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고 부럽지도 않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질투나 경계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일본이 수십 년 전 토대를 마련한 건축이 이제 마침내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K-팝의 뿌리가 일본 아이돌 산업에 있다. 일본 음악의 유산은 계속되고 살아있고 건강하다. 일본이 심은 음악의 뿌리가 드디어 다른 나라와 문화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하다하다 손흥민에 이어서 K-팝까지 빼앗아가는 것이냐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나는 일본 음악은 들어본 역사도 없고 자니스가 누군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K-팝의 뿌리는 J-팝이 아니다. K-팝은 그냥 K-팝이다. 요즘 일본인들은 아라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열등감, 컴플렉스를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일본인들이 K-팝에 영향을 미쳤고 K-팝 성공은 국가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사실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이 주장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날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어백 결함으로 인해 사상자가 잇따른 사건으로 지난 2017년 파산한 일본의 살인 에어백 회사
다카다가 미국 회사에 인수된 뒤에도 안전벨트 성능을 조작해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조이슨 세이프티 시스템 재팬이 지난 20년간 시가현 히코네 공장에서 생산한 안전벨트 성능 데이터를 조작해 법정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자동차 업체에 공급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이슨 세이프티 시스템 재팬은 자동차 에어백 파편이 승객에게 튀어 여러 명의 사망사고를 낸 살인 에어백 사건으로 지난 2017년 파산한 다카타를 미국의 대형 자동차 부품사가 인수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이 회사는 일본 자동차 안전벨트 시장의 40%, 전세계 시장의 30%가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량 안전벨트 문제도 경영진이 지난 4월 내부적으로 파악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은폐하고 왜곡하는 일본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은 유력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일에도 거리낌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 1년간 일본 산케이 신문 여론조사가 조작된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도 적잖은 충격을 줬는데요. 산케이 신문사에게 하청을 받은 일본 텔레넷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매회 약 500건 중 100여 건에 대해 전화를 걸지 않은 채 가공의 데이터를 입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한 데이터 부정은 총 조사 건수의 17%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론 조작은 스가 총리가 일본 정권을 잡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일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중국도 왜곡과 날조를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한복은 중국 옷이라는 중국인들의 주장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중국에서 인기를 끈 패션 소재 게임인 샤이닝 니키는 한국어판을 내놓으면서 특별 아이템으로 한복을 지급했는데, 이를 두고 중국 유저들이 한복은 중국의 전통 의상이다, 한복은 한국만의 고유 의상이 아니라는 등의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게임사에서는 하나의 중국 기업으로서 페이퍼게임즈와 조국의 입장은 늘 일치한다,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이다, 늘 중국 전통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고소하며 국가의 존엄 또한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런 중국인들의 억지 주장에 한복이 언제부터 조선족 의상이 됐느냐, 별걸 다 우긴다는 등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게임 회원 탈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사 측은 게임 탈퇴를 못하게 막아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한국 유저들에게 이용 정지를 주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탈퇴하겠다는데 막아놓고 이용 정지를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어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게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페이퍼게임즈 측은 한국 공식 카페에 한복 아이템과 관련한 여러가지 논쟁이 발생한 부분을 인지해 내부적으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며 이슈가 된 푸미의 가온길 이벤트 아이템은 모두 파기 및 회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아이템들은 향후 어떤 국가 서비스에서도 출시하지 않으며 획득한 해당 아이템들은 모두 폐기 처리가 됨을 안내드린다. 그러면서 끝까지 한다는 말이 페이퍼게임즈는 중국 기업으로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세계 유저에게 복싱 문화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특히 중국 전통 복싱 문화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함께 즐기며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최근 전통 의상 문화에 대한 논란을 깊이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유감스럽고 분노스러운 것은 논란을 일으킨 의상 세트 폐기 공지를 한 후에도 일부 계정들은 여전히 중국을 모욕하는 급진적인 비판을 여러 차례 쏟아내면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한계를 넘었다.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언론과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환불이나 똑바로 하고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라는 등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K-POP 가수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요. 중국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블랙핑크 멤버들이 2016년 한국에 온 판다 환희를 접촉할 때 화장을 하고 장갑이나 마스크를 끼지 않고 판다와 접촉했다며, 이 같은 행동은 중국의 국보로 불리는 판다의 건강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 블랙핑크는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판다에게 장갑을 끼지 않은 채 접촉한 것이냐. 판다는 해외에서 태어나더라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연예인이 잘못된 방식으로 판다를 접촉했다는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7억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25 전쟁을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북한의 남침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 사안은 국제적으로 이미 논쟁이 끝난 문제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은 23일 6.25 전쟁 참전 기념행사에서 중공군의 참전으로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했다며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최고 지도자의 발언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시 주석의 발언은 1차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을 향해 우리 편에 서라며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했다. 중국 지도자의 6.25 참전 기념 연설은 2000년 창점인 주석 이후 20년 만이다. 미중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로 일관해온 우리 정부는 시 주석 발언이 나온 당일 유감 표명이나 항의 한마디 없이 침묵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적절하다 아니다 평가하는 건 외교적 관례가 아니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외교가에선 정부가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외교부가 24일 오후가 돼서야 시 주석의 발언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낸 것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성 모호성 기조를 유지한 탓에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연일 중국과의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북중 관계가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불패의 친선으로 강화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2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산응원을 참배하기도 했다. 향후 있을 미국 차기 정권과의 협상에 대비해 우군인 중국과의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초월 미리 대비하겠다는 중국 공산당 2035년까지 논의. 26일 막에 오른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계획 수립 방안뿐만 아니라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발전 방안이 함께 논의된다. 특히 2030년대 접어들면 중국이 미국의 국내 총생산을 초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가 미중 신냉전 속에서 미 대선 직전 열리는 이번 회의에 각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중국 공산당의 중추기구인 정치국은 지난 7월 19기 5중 전회를 10월에 연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14호 계획 외에도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목표 설정에 관한 문제가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중공, 세상 판도 바뀔 때 장기 계획 수립. 전문가들은 중국이 5개년 경제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0년 이상에 걸친 장기 경제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이 이번처럼 5개년 계획과 함께 향후 15년을 바라보는 장기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9호 계획을 논의한 1995년 이후 25년만으로 알려졌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5년은 1992년 남순 강화 등을 거쳐 중국이 시장 경제 지향을 분명히 하고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겠다고 노력할 때라며 중국 공산당은 세상의 판도가 달라져 새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장기 계획을 같이 낸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이 향후 일정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35년이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따라잡은 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과의 장기적인 패권 경쟁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로 중국의 경제 총량이 미국을 따라잡는 날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왕타오 UBS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국제통화기금의 내년까지 미중 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근거로 10년 후인 2030년 미국과 중국의 GDP가 각각 26조 6천억 달러, 26조 8천억 달러가 되어 GDP 총량 기준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의 자리에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지 연구위원은 중국은 2035년이면 미국의 GDP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여겨 이번 회의 의제에 이런 변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누구도 자기 편을 들지 않아 놀랐던 중국은 향후 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스스로 잘 사는 문제를 넘어 저탄소 발전 등 글로벌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넣으면서 미국이 빠진 자리를 차지하려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 지도부가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장기전으로 인식하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지난 7월 시 총석이 주재로 회의를 열고 우리가 맞닥뜨린 매우 많은 문제는 중장기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지구전의 각도에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자국을 옥죄어오는 미국에 맞서 지구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마오쩌둥이 물적 조건의 열세 속에서도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의 승리를 거두어 중국을 차지했듯이 지구전을 펴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인식으로 보인다. 자신보다 강한 상대방과 정면 승부에 말려들지 않고 유격전 등 유리한 방식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린다는, 지구전은 항일전쟁과 국공내전 시절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인 마오쩌둥이 정립한 개념이다. 아울러 중국이 국제 순환보다 국내 순환에서 더욱 큰 발전 동력을 찾는 쌍순환 발전 전략을 들고 나온 것도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미중 관계가 장기간 악화하면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장기화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깐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2049년 세계 최강국 목표 야심.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그린 장기 발전 로드맵 차원에서도 2035년이 매우 중요한 한 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35년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궁극의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제시한 시한이다. 중국 공산당은 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과 신중국이라고 부르는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 100주년인 2049년에 맞춰 각각 전면적 샤오캉 사회,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이룬다는 이른바 양대 100년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만든다는 말은 사실상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충격 속에서도 2020년까지의 발전을 통해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사실상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원들의 시간관념 속에서는 2021년은 첫 번째 100년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두 번째 역사적 대업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49년은 상당히 먼 미래라는 점에서 2035년은 징검다리로서의 의미가 커 보인다. 사실 시 총서기는 집권 2기의 문을 연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오중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에 관한 양적, 질적 목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